끝나고요. 거시경제로 넘어갑니다. 120페이지는 지금 안 봐도 돼요. 120페이지는 다음에 경제성장 공부하고 나서 제가 다시 소개할게요. 전에 수업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출제 될 만한 것이 한두 개 있어요. 치고는 좀 뜸하긴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124쪽에 국민경제 순환과 경제성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거죠. 이거였잖아요. 이 그림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공부했고 시장의 가격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았었죠. 그러죠? 뭐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뭐 점이 움직이고 선이 움직이고 이런 얘기. 그다음에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선이 움직이면 변하겠죠. 그 다음에 가격 규제 또 여기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확대하면 이게 이제 나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숲이 나와야겠죠. 이걸 좀 확대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 그림 가지고 시험 문제 나면 아 이게 시장의 가격 이론이구나. 이게 미시경제라고 표현하죠. 이게 미자가 미세하게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쳐다보듯이 세포 하나하나를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미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미시인데 미시경제 편인데 이걸 좀 넓게 보자고. 넓게 보면 거시경제 편이 되겠죠. 클 것 짜죠.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멀리서 숲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숲. 그랬더니 요 가격이 이제 나무라면 이 나무들을 모아놓았더니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봤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가라고 불러요. 물가.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 이론이 아니라 물가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이거 수요량 공급량 수량이잖아요. 뭐 몇 개 사느냐 몇 개 파느냐 이게 수량인데 이걸 수량을 화폐액으로 표시해요. 화폐액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만들어서 사고 팔린 거, 이제 화폐액으로 표시하면 이게 바로 국민경제 전체에서 얻는 소득이라고.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국민소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국민소득을 여러분 GNP가 귀에 읽나요? GDP가 귀에 읽나요? GDP가 귀에 읽어요? 신세대입니다. GNP가 귀에 읽나요? 좀 연식이 오래된 겁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95년이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WTO가 출범한 해예요.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WTO가 출범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국민소득을 뭘로 측정하냐면 Gross Domestic Product GDP로 측정을 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GNP로 측정했어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서 GNP하고 GDP의 차이점이 뭔가 비교? 요거 시험 문제 됩니다. 그래서 GNP하고 GDP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 우리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차근차근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소득을 화폐액으로 표시하는데 이때 표시할 때 당해년도 생산 소비량,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의 가격을 곱해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고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인도가 아니라 과거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서 측정하기도 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명목적인 GDP. 이걸 실질적인 GDP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해년도 생산량은 해마다 달라지겠죠? 변화합니다. 당해년도 가격도 이게 변하지만 기준연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과거 가격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이니까. 그러면 이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에는 명목 GDP로 측정하는 게 정확할까요? 실질 GDP로 측정하는 것이 비교가 편할까요? 당연히 실질 GDP입니다. 당연히 실질 GDP예요. 그래서 이 명목과 실질 GDP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할 때는 경제 정보로 명목 GDP라는 경제 정보가 있고 실질 GDP라는 경제 정보가 있다. 이렇게만 소개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계기업 정부의 수요를 모두 더하면 이제 어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되겠죠.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무슨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계의 수요, 기업의 수요, 정부의 수요,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이거 다 더해요. 그럼 이게 총수요입니다. 총수요는 가계의 수요, 민간 소비 수요, 기업의 투자 수요, 정부의 지출 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맛 보는 겁니다.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해외 수요.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수출이 되겠죠. 이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가계의 민간 소비, 기업의 민간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 수요, 해외 수요, 수출. 이걸 모두 합치면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총 수요가 돼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에서 만들어진 걸 모두 합치면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가 되겠죠. 총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공급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에다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들어오면 이걸 합치면 총 공급이 되겠죠. 총 공급.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그림과 관련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GDP를 Y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yield, Y.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을 많이 볼 거예요. 그동안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했다면, 가격과 수량 가지고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물가와 국민소득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하고,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늘어날수록 좋겠죠? 즉 경제는 성장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물가와 국민소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총수요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변하는가? 총공급은 또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네 번째 단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24쪽에 보시면 국민경제순환 이미 공부했어요. 제일 앞단원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거래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가게나 기업은 각각 생산물 시장에서나 생산 요소 시장에서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삼면 등가의 법칙은 깨진다고 그랬었죠? 삼면 등가란 생산 측, 분배 측, 지출 측, 그 화폐액을 모두 더하면 그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이걸 등가, 삼면 등가의 원칙,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영역인 외국과 수출과 수입을 하겠죠? 이때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5단원에서 공부할 거예요. 환율 문제죠? 그 다음에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대 우위론이나 비교 우위론과 같은 무역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음 단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에 GDP가 나와 있네요. 이 GDP만 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GDP를 물으면서도 GNP하고 가끔 비교해서 출제를 하니까 GNP 공부하면서 같이 GDP 공부하면서 같이 GNP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 있네요. GDP 국민소득 그래프의 현축이죠. 현축.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얘도 변하는 거예요. 얘도. Gross Domestic Product. 얘하고 컴포트 비교할게. Gross National Product. 하나만 다르죠, 하나. 글자 하나만 다르잖아요. Gross Domestic Product, Gross National Product. 얘하고 얘 차이죠.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거냐,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거냐, 그 차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GDP는 한 나라 영토 내에서 한 나라 국민이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중심으로 하느냐, 국민을 중심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계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일정 기간, 1년을 의미하죠.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 이거 똑같아. 한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 그럼 여기서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야, 유량.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이니까 소비에 직접 사용된 것만 포함이 돼요. 제분업자가 밀가루를 1,000만 원어치 만들어가지고 가정주부에게 700만 원어치 팔고 제과점에 300만 원어치 팔았다면 GDP 얼마? 소비에 사용된 것만 포함된다니까. 가정주부에게 판매한 700만 원만 GDP고 제과점에 판매한 건 이건 빵 만드는 원료라고요. 원료나 재료로 사용될 때 이걸 우리는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지 않고 중간 생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료나 재료로 사용되는 중간 생산물은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GNP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최종 생산물이잖아. GNP건 GDP건. 소비에 직접 사용된 것만 포함되는 것이지
중간 생산물로서, 즉 원료나 재료로 사용되는 중간 생산물은 GDP나 GM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액으로 표시하는데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축통화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거 뭐예요? 대표적인 게 달러죠. 달러 이외에도 있는데 그냥 달러로 기축통화라는 것은 신용도가 높은 외국 화폐를 말해요.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 IMF에서 SDR을 발행할 수 있는 화폐로 재작년인가? 위안화 결정했잖아요. 이게 5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달러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달러로 이해하세요. 그 기축통화 하면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두 관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먼저 폐쇄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과 전혀 무역을 하지 않아요. 외국과 전혀 무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거겠죠? 그러잖아요. 지구를 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그럼 지구 안에서 생산된 것은 지구인이 생산한 거지. 그러니까 GNP하고 GDP가 같겠지. 그죠? 참고로 우리 시험 문제는 직접 안 나오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8년 통계거든요. 작년 2019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가 봐. 2018년 통계로 지구에서는 GDP하고 GNP가 같아요. 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서 GDP 계산하는 게 80조 달러래요. 80조 달러. 전혀 표정이 다르게 없어요. 숫자 감각을 못 하러가죠. 80조. 그것도 원이 아니라 달러. 그럼 1200원이 조금 못 드는데 1000원 잡고 조 원이라고.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8경. 이 중에 25%를 미국이 담당해요. 전 세계 생산물 중에서 100개 만들었으면 그 중에 25개는 미국이 만든 거예요. 25개가 아니라 20개네요. 20조. 중국이 13개. 참고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 값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지구에서 어느 나라가 많이 만드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빵을 100개 만든다면 미국에서 20개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13개가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5개가 만들어지고 우리 한국에서 2.6개, 2.6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이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미국의 10분의 1을 조금 넘네요. 자, 이런 건 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건 실험 문제가면 안 되고 자 일단 폐쇄 경제라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혀 수출 수입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GDP 국내 총생산하고 GNP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개방이 된다고. 경제 개방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림이 하나의 원이 아니라 두 개의 원으로 나타나요. 왼쪽 걸 GDP라고 여러분 포인트를 GDP에 두세요. 포인트를 GDP에다 두면서 GNP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GDP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만 합치면 되겠죠? 국내. 그 다음에 GNP니까 그 나라 국민이겠죠? 그 나라 국내 내국인. 그 나라 국민이 만든 것이 GNP겠죠? GNP.
그러면 GDP 중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GDP인데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 나머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외국인이 만든 겁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겠죠. 국내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내 외국인이 만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지불되는 소득 이렇게 표현해요. 해외 지불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해외 지불소득.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GNP는 그 나라 국민이 만든 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이 만드는 것이 이만큼이면 나머지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내국인이 만든 거겠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만든 거겠죠. 이걸 우리는 해외로부터 우리가 벌어오는 소득이겠죠.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벌어오는 소득이니까 해외 수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네요. A, B, C. 그러니까 GDP는 A, B만 계산하면 되고 GNP는 B하고 C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그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 그때가 한일 월드컵 때인가? 그 다음인가? 2003년인가 2004년에 그 문제로 태극마크를 달고 외국에서 이렇게 축구하는 그 선수의 그림이 만화 같은 그림이 나와요. 다음 그림은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에 대한 내용이다 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박지성 얘기더라고. 박지성.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지성이 영국에서 연봉이요. 그 세후 다 털어내고 연봉이 51억 원이었어요. 51억 원. 근데 그들은 주급으로 받잖아요. 주급. 그러니까 일주일에 1억씩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괜찮죠? 월요일마다 1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순수한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봉만 만나요? 다른 것도 있잖아. 그 후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화를 그 인터넷 가서 뒤져봤더니 이렇게 돼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1등. 류현진입니다. 유현진이 여기다 써놨어요. 이것도 작년 통계인데 232억 원 연봉인데 피 떨고 똥 털고 세후 125억이에요. 125억. 51로 나눠봐요. 2억 한 5천 되나? 월요일마다 2억 5천만 원씩 통장에 입금돼요. 1위 이현진. 2위가 추신수. 215억에 순수한 연봉 105억. 3위가 손흥민인데 작년에 그래요. 이게 재작년 통계네요. 작년에 좀 더 올랐겠죠. 손흥민 지금 순수 연봉이 51억으로 옛날 박지성하고 똑같아요. 손흥민도 월요일마다 1억씩 들어요. 연봉으로.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박지성이가 받는 연봉은 대한민국의 GNP입니까? GDP입니까? GNP겠죠. 영국의 GDP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끔 TV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개런티를 받아가요. 대표적인 게 호주 사람? 샘? 맞나요? 네? 해밍턴 샘? 해밍턴 샘. 걔도 꽤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걔가 받는 개런티는 한국의 GDP면서 호주의 GNP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해외 지불소득이 많은 나라도 있고 해외 수치소득이 많은 나라도 있고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개방이 확대되었어요. 개방이 확대되면 이 그림이 또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A, C는 커지는데 B는 작아집니다. 그렇잖아. 무역, 수출 수입이 확대가 되니까 A, 해외 지불소득하고 해외 수치소득은 커지는 반면 여기에 뭐였어요? B가 국내 내국인 소득,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가는 소득, 국내 내국인 소득은 줄어든다고. 그런데 이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모습을 가져요. GDP보다 GNP가 커요.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 국민이 외국에다가 투자해서 외국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벌어오는 소득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럼 후진국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수록 그 나라 안에서 만든 건 많은데 그 나라 국민이 받는 건 별것도 없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건 많은데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외국인이 만든 거야. 여기 베트남 같은 나라. 네?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GDP가 커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이 버는 것은 별것 없다고. 우리나라는 둘 중에 어딜 것 같아요? 아래입니다. 우리나라 아래예요. 아직 선진국들은 좀 더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GDP가 커요. GNP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것보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해서 벌어가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GNP하고 GDP 개념 대충 하셨죠? 그런데 수능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그림을 주고 아니라 이렇게 출제했어요. 선지 중에 하나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고르라는 거예요. GDP는. 맞아요, 틀려요? 시험 문제 선지 중에 이게 하나가 이게 딱 들어갔다고. GDP는 GNP에서 해외 수출소득을 더하고 해외 지불소득을 빼면 된다. OX. 추론을 해봅시다. 자, 이게 GDP죠. 근데 GNP를 알아. 자, 우리는 지금 뭘 구하려고 그래요? GDP를 구하려고 그래. 근데 GNP를 지금 알고 있다고. 얘를 알고 있어. 그럼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GDP를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털어내야죠. 그리고 얘는 빠져 있으니까, GNP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더하면 되잖아. 그럼 C가 뭐야? 해외 수출소득이죠. A는 뭐야? 해외 지불소득이죠. 이거 맞아 틀려? 거꾸로도 있잖아. 이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하려면 이 그림을 응용할 줄 알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GNP는 구하려고 하는데 GDP에서 구하려고 그래.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것만 방향만 바꾸면 되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암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추론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암기하면 며칠 못 가요. 2, 3일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뭘 암기해야 돼? 요걸 암기하라고, 요걸. GNP, GDP, A, B, C. A가 해외 지불소득, C가 해외 수출소득. 이걸 암기하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걸 암기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여기서 이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암기식으로 탈탈탈 이거 오래 못 가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막 헤매요. 이거 두 개 다 암기하려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지 말라니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 그림은. 됐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옵니다. 이 그림 이해 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 못 풀지. 자, 그러면 이제는 GNP하고 GDP 차이를 가지고 출제 될 만한 것은 다 소개했고요.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GNP에다 맞춰야 돼, 포인트를. 자, 포인트를 GDP에다 맞추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GDP로 와. 자, Gross Domestic Product, GDP. 개념이 이제 끝났고, 이걸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자주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제 이거 공부 안 하면 헤매는 거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첫 번째 공식이죠.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최종 생산물. 근데 이제 이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게 최종 생산물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기출문제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인데, 농부가 자연 상태에서 밀을 수확했어요. 근데 이거 100만 원을 받고 판매했어요. 누구한테? 제분업자에게. 제분업자는요, 이 100만 원어치 밀을 바탕으로 밀가루로 가공을 했습니다. 120만 원을 받고 제과점에 판매했어요. 제과점에서는 이걸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150만 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개념이 세 가지 개념 모두 나와요. 최종 생산물, 총생산물, 중간생산물, 이 세 가지 개념 모두 나오고, 또 부가가치 개념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합치면, 이걸 전부 각 생산 단계를 전부 합친 거죠. 그게 바로 총생산물이겠죠. 총생산물 얼마예요? 이거 모두 더하면 되겠죠. 370만 원이 총생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과자가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최종 생산물이죠. 그러면 최종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투입됐던 얘들은 뭐냐고? 얘들이 중간 생산물이죠. 자, 그럼 이제 계산 하나 끝났네요. 총 생산물 얼마? 370. 중간 생산물 얼마? 220. 얼마? 150. 최종 생산물 얼마? 볼 것도 없이 과자 150. 자, 이제 부가가치 합으로 계산하는 건데,
사실 우리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걸 활용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자, 농부가 자연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밀을 이만큼 딴 거라고. 그럼 농부의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 농부의 부가가치예요. value added, 부가가치. 그러면 이번에는 재분업자는 100만 원 가지고 120만 원 만들었잖아요. 그럼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의 가치를 증가시켰잖아요. 제과점은 30만 원을 가치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얘 더하면 얼마 나와? 부가가치 합. 100 더하기 20 더하기 30.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150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이 공식 세 가지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 부가가치 합. 이게 조금씩 변형시켜서 출제하기도 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이를테면 뭐, 여기는 지금 자연 상태로 나갔지만, 뭐, 종묘상에 가서 뭐 20만 원어치 씨앗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거, 그 씨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간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중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야 된다고. 그럼 이제 종묘업자는 또 자연 상태에서 씨앗을 수거했겠지? 20만 원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또 종묘업자가 부가가치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 더 풀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 문제는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이지만 출제가 된다고. 일단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즉 문제점이 있다고. 계산의 한계, 계산의 문제점. 그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소개하면, 첫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것은 GDP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GDP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만들어졌는데 시장에서 안 팔렸다는 이유로 GDP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GDP가 과소 계산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시험문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거죠.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이게 노동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파출부의 가사노동은?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이 된다고요. 왜? 노동시장에서 거래된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는 당연히 GDP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나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과외하고 돈을 안 받았어. 그게 생산활동인데 돈을 안 받았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GDP가 적게 해서. 근데 내가 돈을 받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암시장이라면 어때요? 포함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암시장. 암시장 거래도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밀수, 불법 과외,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시다. 중고시장. 중고시장이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GDP 포함이 안 돼요. 자, 여기다 하나 또 뽑아볼까요? 중고 자동차 거래.
또는 중고 주택거래. 이거 GDP 포함이 안 돼요. 이를테면 작년에 출고된 자동차 작년 GDP에 계산이 됐겠죠. 올해 중고로 팔았다면 이건 소유권만 이전한 것이지 새롭게 부가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새롭게 생산된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올해 신축된 것은 올해 GDP에 포함이 되지만 3년 전에 만들어진 구축 아파트는 3년 전 GDP로 계산이 됐을 거라고요. 올해 거래됐다면 이것은 소유권을 소유권을 움직인 것이지 부가가치가 생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고 거래나 중고 시장이나 암시장 거래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문제 풀 때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GDP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공평한 분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 분배 이건 알 수 없어요. GDP가 크니까 공평한 분배한다라고. GDP가 작으니까 불공평한 분배한다라고. 이건 알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지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수준도 GDP가 크다고 해서 복지 수준이 높고 GDP가 작다고 해서 복지 수준이 낮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 피해로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다리 다시 새로 건설해야 되죠? 그럼 GDP를 증가한다고요. 근데 태풍 피해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GDP가 크다 해서 무조건 복지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는 없다. 이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GDP가 양적으로 증대될 때 GDP의 양적 증대를 부르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GDP가 단순히 양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경제 성장이라고 불러요. 경제 성장. 여기다가 이제 질적 발전까지 합쳐지면 여기다가 질적인 삶의 질 향상, 그럼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 발전은 어떻게 측정하는 얘기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는 측정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측정 방법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가 이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갈 텐데 결론은 제가 한번 맺은 적 있죠? 양으로 측정하는 게 뭐였어요?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속도라고 그러죠. 속도. 이게 중요하죠. 경제 성장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경제 성장률이란 실질 GDP 증가율입니다. 아직은 몰라두세요. 경제 성장률이란 실질 GDP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비율이 아니라 변화율이기 때문에 양의 값도 존재하고 음의 값도 존재합니다. 양의 값이면 GDP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음의 값이면 GDP 규모가 작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대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오늘 공부한 내용 가볍게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공부할 같이 논리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니까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혈색 좋게 만납시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예.